자, 모두 반갑습니다. 자, 우선 학개론 제가 이제 설명을 하기 전에 해설 강의 찍기 전에 좀 드려야 될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시험 치느라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학개론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작년에 준할 만큼 난이도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총평을 좀 진행을 하면서 그 총평 내용을 좀 보셨으면 합니다. 총평 가볍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35회 시험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정책론에서 문제가 꽤나 많이 출제가 됐다는 것이 약간 특징입니다. 정책론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2차 과목인 공법과 세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특히나 무슨 분야? 공법에 대해서 파트가 좀 나왔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것은 총론이 생각보다 되게 까다로웠습니다. 특히나 1번 문제를 제외하고 2번, 3번, 4번 문제가 모두 다 전형적으로 까다로웠습니다. 경제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원래 까다롭지만 공부한 것이 있다면은 그래도 그나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좀 많았을 겁니다. 균형의 이동, 균형의 계산 문제들, 이런 것들, 그리고 탄력성 계산 문제들. 그래서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왔지만 저와 함께 계산 문제를 연습하셨다면 문제는 그래도 그나마 좀 평이하게 푸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장론은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특히나 우리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에서 계속 지문이 까다롭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지문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시장론은 좀 무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합니다. 정책론, 올해 시험에 가장 좀 두드러지는 특징인데요. 문제가 무려 거의 8문항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파트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물어보는 부분도 많았고요. 지엽적이거나 공법에서의 내용을 차용하거나 아니면 문제의 지문을 꼼꼼하게 읽지 않는다면 자칫 실수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나오는 투자와 금융에 대한 문제, 그렇죠? 그래서 투자와 금융, 투자론 같은 경우에는 어려워 보이는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어려워 보였다라는 거지 실상으로 들어간다면 조금 쉬웠지만, 시험장에서 어려워 보이는 문제를 푼다라는 것은 그 문제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투자론, 금융론 둘 다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이거 말씀드리고요. 개발론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하나 있었죠. 비율임대차 계산 문제가 나왔다. 비율임대차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는 극극상입니다. 극극상. 여러분들이 거의 손대시면 안 될 만한 정도로 나왔고요. 그게 전반기와 하반기, 즉 마다 1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12월까지를 나눠서 푸셨으면 좀 쉬웠을 문제인데, 그 문제는 손대기는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정평가 같은 경우에는 무난하게 6문제가 나왔는데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대한 내용을 법조문 그대로 가져왔는데, 지문에 대한 일부를 삭제하면서 여러분들이 읽으셨을 때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느낄 정도의 난이도였습니다. 그래서 지문 자체는 쉬웠는데 그 지문을 꼼꼼히 완독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문제는 까다로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5회 시험은 좀 많이 어렵지 않았나 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총 9문항 정도가 나왔고요. 경제론 2문제, 시장론 2문제, 투자 1문제, 금융, 개발, 감정평가 2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세부 출제 상황인데요. 가볍게만 볼게요. 토지의 특성은 좀 쉬웠는데 2번, 3번, 4번 문제가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특히나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등기만 나오고 등록은 나왔다 안 나왔다, 등록은 나오지 않는 바람에 문제가 되게 까다롭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경제론 같은 경우에는 저와 함께 공부하셨던 분들은 좀 평이하게 보여지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균형의 변화와 균형의 계산 문제가 나왔고요. 탄력성 계산 문제도 충분히 연습하셨으면 좋았을 겁니다. 저량 물어봐서 제자가 보통 다닌 하셨던 분들은 주택의 재고가 답으로 바로 보이셨을 거고요. 균형 가격의 상승 요인은 2가지가 있죠. 수요가 증가하거나 무엇이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그렇죠. 요거 제가 우리 실전 모의고사 푸시면서, 동형 모의고사 푸시면서 말씀드렸던 문제가 이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경제론 같은 경우에는 좀 원래 파트 자체가 어렵지만 공부를 저와 함께 꾸준히 하셨다면은 그나마 좀 푸실 만한 문제들이었을 거고요. 시장론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가 컨버스에서 나왔고
정보 현재가치 나왔습니다. 둘 다 굉장히 쉬운 계산 문제에 속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계산 문제가 올해 나름 좀 효도를 한 것 같습니다. 왜? 평소에는 풀기가 너무 어려웠지만 이번엔 상대적으로 경제와 시장론은 계산 문제가 그나마 물론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그나마 좀 풀기가 편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학자에 대한 내용 다 물어봤고요. 그리고 정보의 현재 가치 물어보았습니다. 자, 문제의 정책론입니다. 정책론. 특히 정책론이 원래 요번에 지엽적인 내용을 되게 많이 물어봤고요. 특히나 공법적인 내용을 많이 차용해 오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어, 공공주택, 개입, 헨리조지, 조세 요거 5문제 정도는 충분히 6문제가 요까지 6문제 정도는 충분히 풀 수 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과 수용 방식을 구분하여 특징, 주거환경 정비법에 나오는 도시환경 주거정비법에 나오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여기 사업을 찾았고요. 용어 정리는 당연히 나왔고, 공공주택은 제가 말씀드렸죠. 영국행, 통장, 분기기에 대한 용어 설명이었습니다. 물론 몇 개를 골라라는 측면에서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간접 개입은 조금행 있었죠. 그래서 금융 지원 골라라 라고 나왔고 DSR이 나왔습니다. 주택의 유형은 제가 요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준주택 설명해 드리면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살 수는 있지만은 소유할 수는 없다라고 거듭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주택의 유형까지였고요. 조세는 쉽게 구분이 정리가 됐습니다. 헨리 조제는 제가 토지 단일세론 하면서 진보와 빈곤 책을 한번 읽어보셔라 라고도 추천드리기도 했었던 파트였습니다. 정책론이었고요. 투자론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문제로 대표적이죠. 그래서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론이 작년보다는 조금 더 평이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투자분석기법, 어림세법 중에 승수법 나왔죠. 그래서 순, 소득, 승수와 세전, 현금, 수지, 승수 구하는 걸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 쓰시고 문제를 푸셨다면 푸실만 하셨을 거고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보여지는 바람에 문제가 좀 까다로웠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투자분석기법은 순내지, 종합자본 환원율은 오늘 기출문제에서 나왔었고 계속 나왔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자본 환원율도 상승한다는 것이 틀린 지문 답이었던 겁니다. 자, 금융론 같은 경우에는 주담대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주담대 계산 문제가 나왔고요. 저당의 상환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고요. 연금 같은 경우에는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실무에서도 나올 만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투자회사 MBS의 종류 문제가 나왔습니다. 개발론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만약에 가장 까다로운 문제를 뽑아라 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단연코 이걸 뽑겠습니다. 우리 비율임대차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굉장히 어렵게 나왔죠. 왜? 상반기와 하반기를 구분했어요. 상반기는 1월부터 6월까지, 하반기는 7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구분해서 문제를 내므로써 문제 난이도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올라갔다는 파트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거 좀 말씀드리고요. 개발 사업과 마케팅 믹스는 되게 쉬웠습니다. 관리 방식도 쉬운 편에 속했던 겁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조항을 내면서 1번 지문의 기준 시점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까다롭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순히 틀린 내용이 아니라 지문의 일부를 삭제해버림으로 인해서 우리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있는 내용을 그냥 없어지면 지문을 읽었을 때 뭐가 빠졌는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구하는 거 까다로웠을 거고요. 환원율 계산 문제는 쉬웠습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은 토지와 건물의 비율을 잘 나눠주셔야 됩니다. 토지가 몇 프로? 80%, 건물이 20%였으니까요. 제주도 원가 문제는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세 공과금 여부를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가액공시에는 시군구 나오면 개별 체크하시면 되고요. 물건별 감정평가 방법은 그나마 평이하게 풀만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세부사항 보여드렸습니다. 자, 시험 총평입니다.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치르느라 너무나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34회보다는 어려웠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34회 작년 시험에
준하게 어렵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지문이 많았죠. 풀이 과정에 있어서도 신중한 해석과 꼼꼼한 지문 읽기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상중하 문제가 있었고요. 난이도 상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역시 무엇과 34회 마찬가지로 문제별 난이도의 구분이 뚜렷하게 출제됐습니다. 특히나 절약 골라라, 주택 재고, 그쵸? 그리고 토지 다양성 골라라, 헨리 조지,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난이도가 쉬웠던 문제였었으니까요. 난이도에 대한 격차가 굉장히 뚜렷하게 구분되고 있다는 것이 최근 시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난이도 하 문제의 구분이 명확히 된 시험이었고요. 전반적인 난이도는 꽤나 어려웠고요. 평균적으로 봤었을 때도 상당히 어렵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서 좀 많이 고생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출제 경향은요, 우리 올해 시험은 계산 문제 9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시간을 많이 소비하게 만드는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정책론 비중이 늘어난 측면이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1차만 준비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공법적인 내용이 자꾸 나와서 좀 문제를 푸시는데 굉장히 까다롭고 좀 귀찮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물며 좀 뭐라 그럴까, 좀 화도 나는 그런 경우도 많았을 겁니다. 자, 36회는 학습 전략입니다. 34회 시험도 그렇고 35회 시험도 그렇고 난이도에 따른 문제 구별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쉬운 건 아예 쉽다, 요걸로 점수 벌어가세요 라는 문제가 있고요. 어려운 것은 너무 어렵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엽적인 문제, 요거 추가된 거예요. 너무 어렵거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는 잘 넘어가셔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 뭐 비율 분석법, 임대차, 비율 임대차 빼고는 문제를 그나마 좀 풀만 했기 때문에 계산 문제를 꼼꼼하게 공부하시던 분들은 좀 점수를 챙겨갈 수 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특히나 올해 35회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정책론 파트에서 출제가 좀 많이 됐으므로 우리 공법 분야에서 공부를 했다, 내가 2차까지 동차로 준비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았나 싶었고요. 내가 1차만 하고 있어요 교수님 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조금 까다롭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35회 시험 치르느라 일단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합격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가 합격하지 못했다, 불합격했다 라고 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합격 못 시켜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쭉 공인중개사 또 공부하실 분들도 있고, 이제 공인중개사 나가셔서 이제 현업을 하실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 공인중개사라는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미래의 한 줄기 빛이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또 합격할 수 있는, 그리고 크게 기뻐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험 치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인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드디어 본격적으로 한번 문제풀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회 부동산학개론 총평은 마무리를 지어 드렸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토지의 특성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이거 흰색으로 풀어드릴게요. 자, 옳은 것 구하는 지문이었죠. 부동성으로 인해 외부 효과가 발생하죠. 개별성으로 인해 지가 산정이 어렵습니다. 부증성으로 인해서 물리적 공급은 된다 안 된다? 아예 안 됩니다. 탄력 비탄력이 아니에요. 물리적 공급은 가능 불가능? 불가능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경제적 공급이 가능한 거겠죠.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경제적 공급은 증가할 수 있다. 답은 몇 번? 답은 4번이었습니다. 영속성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는다. 해주면 되겠습니다. 1번의 답은 4번이었습니다. 1번 문제는 굉장히 쉬운 편에 속했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토지에 관련된 용어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지적 제도의 용어로서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종류를 구분합니다. 공부에 등록한 것입니다 라고 나왔어요. 요거 지목이 되겠죠.
혹시나 공시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지목 28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문제를 푸실 수가 있으셨을 겁니다. 요게 까다로운 지문이었어요. 니은 지문은 되게 쉬웠죠. 뭐가 없고 정착물 없고 건물이나 정착물 있고 없고 없다. 나 뭐 했다? 헐벗었다. 무슨 지? 나. 지. 답은 2번이었습니다. 2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요거 문제 좀 까다로웠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셨거나 아니면은 좀 헷갈리셨던 분들은 3번 찍을 수 있었기 때문에 조심하셨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2번의 답 2번입니다. 3번입니다. 다음은 용도별 건축물 종류에 대한 건축법 시행령 규정의 일부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문제는 되게 쉬웠어요. 왜? 다세대 주택이에요. 단독이에요? 공동이에요? 공동이죠. 연세대 기숙사의 다세대구나 라고 나왔어요. 주택으로 쓰는 한 개동의 무슨 합계? 바닥 면적 합계죠.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자르시고요. 층수가 몇 개? 4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 라는 겁니다. 답은 몇 번? 답은 4번 체크하셨어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3번에 보시면 4층이라고 나와 있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출제위원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문제를 냈는지 모르겠는데 4층, 4계층 물론 답은 4계층이 맞습니다. 맞는데 4층과 4계층 개 하나가 빠져있다라는 것 때문에 답을 구분해야 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예. 물론 정확하게 아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3번 문제가 답은 4번이다. 답은 4번 맞죠? 맞는데 3번 지문에 4층이다 이렇게 낸 거에 대해서 네, 저는 좀 많이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3번 문제 답은 정확하게 4번 4계층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마음이 아픕니다. 3번의 답은 4번입니다. 요거 3번 네, 그렇습니다. 3번의 답은 일단 4번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4번입니다. 법령에 의해 등기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공시할 수 있는 물건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등기, 등록을 같이 배우는데 등기만 얘기한 거죠. 등록은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죠. 그럼 보세요. 총 톤수 25톤인 기선. 그쵸? 요거 배죠, 배. 선박이죠. 20톤 이상인 기선은 뭐 한다? 등기하는 거예요. 등기. 그래서 기억이 맞는 지문이고요. 자, 이제부터 승부가 벌어지는 거예요. 자, 덤프트럭. 요거 뭐예요? 결국 자동차죠. 맞아요? 자동차는 등기해요? 등록해요? 등록하죠. 정말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니은이 되지가 않습니다. 항공기 역시 뭐다? 등록하는 거고요. 그래서 니은 디귿이 틀렸습니다. 수목은 무엇인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종속 여부를 얘기해줘야 되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은 몇 번? 답은 기역 1번이었습니다. 등기의 방법으로만 공시할 수 있는 것은 뭐다? 배. 아시겠죠? 기선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은 둘 다 등록하는 거고요. 디귿은 종속 여부를 확인해 봐 주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번의 답은 1번이었습니다. 2번도 그렇고 3번도 그렇고 4번도 그렇고 상당히 난이도가 까다로운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시험을 준비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있죠. 총론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거 반드시 기억해라. 제가 거듭 강조드렸습니다. 총론에서 실제로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어요. 1번 문제를 제외하고 2번, 3번, 4번 문제는 문제를 푸시면서 뭐지? 왜 이러지? 라는 멘붕이 계속 왔었을 거라고요. 아시겠죠? 제가 그 멘붕 오는 거 붙잡아 가면서 나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죠? 꼭 말씀을 좀 드립니다. 총론 어려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자, 갑자기 5번 문제에서 경제론이 아니라 무엇이 정책론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에 대한 비교를 하는 거죠. 수용과 환지를 비교해 봅시다. 자, 1번 수용 방식은 환지 방식에 비해서 세금 감면받기 위해서 대토로 인해 지가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쵸? 보다 대토로 인해 구역 밖의 지가가 상승한다. 수용 방식은 내가 다 사들이는 거니까는 부담이
크고요. 사업비 부담에서 환지 방식은 샀다가 종전의 토지 소유자에게 가지고 와서 개발하고 난 뒤에 다시 돌려준 땅이죠. 환지. 기억나시죠? 그래서 뭐다? 부담은 적다라는 게 맞고요. 자, 개발이익은 환지 방식 경우에서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기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환지 방식은 개발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뭐다? 환지 방식은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수용 방식에 비해서 절차가 간단한 게 아니라 지연된다 혹은 복잡하다, 지연된다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이 다음 몇 번? 5번이었습니다. 6번입니다. 부동산 개발에 대한 설명은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자꾸 개발론 문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자, 여러분 잠깐 이쪽 와보세요. 우리 지금 요거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는 거죠? 우리 위탁과 무엇을? 신탁을 비교하는 거죠. 위탁은 수탁이라고도 하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제 풀면서 공통점, 차이점, 명의 요거 해줬던 거 기억나세요? 그럼 보세요. 자, 명의는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생기는 거죠. 근데 보세요. 위탁과 신탁의 공통점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죠. 요건 뭐다? 차이점이잖아. 공통점은 뭐였어요? 수수료. 요게 뭐다? 차이점인 거예요. 공통점은 뭐다? 수수료 수령하는 거죠. 차이점은 뭐였죠? 소유권을 이전하느냐 마느냐. 위탁은 뭐다? 이전하고 신탁은 이전하지 죄송해요. 위탁은 이전하지 않고 신탁은 이전한다. 요게 차이점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만 이쪽으로 와보세요. 요거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사업, 수탁, 그쵸? 토지, 신탁. 공통점은 뭐였다? 수수료였다. 수수료였다. 맞죠? 공통점 수수료 받는 건데 차이점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소유권 이전 있다 없다? 이전 없다. 소유권 이전 있다. 그래서 누구 명의로? 이거는 토지 소유자 명의로. 요건 누구 명의로? 신탁 회사 명의로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업 수탁과 토지 신탁의 공통점, 차이점, 명의 요거 구분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공통점 뭐였어요? 수수료 받는 것이다. 차이점이 소유권 이전 여부다라는 거죠. 수탁은 이전한다 안 한다? 이전 안 한다. 신탁은 이전한다 안 한다? 이전한다. 믿을 신, 맡길 탁이었잖아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 답은 5번이었습니다. 됐죠? 이렇게 풀어주고요.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 과정에서 무엇을? 지역을 먼저 설정하여라. 그쵸? 지시성 다투, 지역 분석. 그쵸?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그쵸? 지역 분석,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그쵸? 지시성 다투 했을 때 말씀드렸던 거예요.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관한 법령상 건축물 리모델링 용도하는 것은 개발에 포함되지만 무엇은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요거 거듭 강조드렸어요. 말씀드렸죠. 자, BOT입니다. 건설하고 소유 운영하고 이전합니다. 알겠습니다. 건설 build 소유 운영 이전 transfer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재건축 사업은 무슨 방식? 재개발 방식이었던 거고요. 6번에 답은 몇 번? 5번이었습니다. 됐죠? 자, 7번 넘어오세요. 자, 굉장히 난이도 쉬웠던 문제. 마케팅 믹스에서 골라라 포피, 골라라 가격, 제품, 유통 경로, 판매, 촉진 말씀드렸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미음. 답은 2번이었습니다. 요건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였죠. 7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8번 문제 넘어오시죠. 자, 균형이라는 말이 나오고 밑에 뭐가 보여요? 글자가 보이죠. 그러면 원칙 세 가지죠. 큰 것만 본다. 양은 큰 것 따라간다. 가격은 고려해 준다 라는 얘기입니다. 앞에 말 필요해요?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자, 읽어볼게요. 수요의 증가폭과 공급의 증가폭이 동일한 경우에요. 야, 나 2개 필요해. 2개 여기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의 변화는 없지만 둘 다 증가니까 거래량은 증가한다 라고 바꿔줘야 되겠죠. 됐어요. 자, 이제 2번부터 볼게요. 수요의 증가폭보다 공급의 감소폭이 더 큰 경우 어디가 크다? 공급의 감소가 더 크다 라고 나왔죠. 양은요 감소.
공급이 감소하니까는 물량 있다 없다? 물량 없다. 물량 없다. 가격은 상승한다. 이렇게 바꾸셔야 되겠죠. 됐죠? 3번입니다.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증가폭보다 더 큰 경우 감소폭이 더 크대요. 양은요 감소하지만 수요 감소하니까 인기 있다 인기 없다? 인기 없다. 균형 가격은 하락한다. 이렇게 바꾸셔야 되겠죠. 됐죠? 수요의 감소폭보다 공급의 감소폭이 큰 경우 수요 감소보다 공급의 감소가 크대요. 공급의 감소가 크네요. 맞아요? 양은요 감소한다. 다음 몇 번? 4번. 가격 물어보면 물량이 없는 거니까는 물량 있다 없다? 물량 없다. 가격은 균형 가격은 상승한다. 이렇게 풀어주셨으면 됩니다. 8번의 답은 4번이었습니다. 5번입니다. 수요의 증가와 공급의 감소가 동일하대요. 맞죠? 인기 있는데 물량이 없네요. 가격은 어떻게 한다? 상승한다. 이렇게 바꾸셔야 되겠죠. 됐죠? 8번의 답은 4번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지문 꼼꼼하게 읽으시면서 큰 거 잘 고르셨던 분들은 문제 풀기가 조금 수월하셨을 겁니다. 9번 문제입니다. 오! 요거는 되게 쉬웠던 문제죠. 계산 문제 치고는 그나마 좀 쉬웠던 얘기입니다. 수요의 가격 달성 얼마? 0.9. 교차 달성 얼마? 0.5. 맞죠? 그래서 다른 색깔로 드릴게요. 교타는 0.5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은 얼마? 2% 상승. 맞죠? 다른 재화 나와야 되겠네. 오피스텔 가격이 5% 상승할 때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을 물어봤습니다. 정상제이고 대체제이다 라고 나왔죠. 맞아요. 그래서 볼게요. 자, 가격 달성 얼마? 0.9. 교차 달성 얼마? 0.5. 맞죠? 아파트 가격이 얼마? 2% 상승할 때 양의 변화는 얼마가 되겠어요? 양의 변화 얼마? 1.8% 감소하게 되겠죠. 맞아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감소해야 되는 거니까요. 자, 교차 탈성입니다. 오피스텔 다른 재화의 가격이 얼마? 5% 상승했대요. 근데 무슨 재화 나왔어요? 대체적인 관계가 나왔죠.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량은요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죠. 그래서 2.5% 증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전체량은 무엇과 무엇을 더한 거다? 위의 값을 더한 거다. 맞죠? 마이너스 1.8% 더하기 2. 플러스 2.5% 사이가 얼마 나온다? 플러스 0.7% 나온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1번이었습니다. 우리 계산 문제는 답을 한 번에 볼 수가 있으니까요. 훨씬 더 편한 부분도 있겠죠. 자, 9번의 답은 1번이었습니다. 10번입니다. 아파트 시장에서 균형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을 골라라 라고 왔어요. 자, 우리 이거 문제 풀어봤던 거예요. 균형 가격 상승시키는 요인 두 가지였죠. 수요가 증가하거나 혹은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맞죠?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소득이 증가합니다. 가격 올라갑니까? 네. 왜? 수요 증가 요인이니까요. 아파트의 선호도가 감소한답니다. 수요 감소. 건축 자재 가격이 상승한답니다. 공급이 감소가 되네요. 맞아요? 공급이 감소가 됩니다. 이자율이 상승한답니다. 요거보다 수요 감소 요인이 되겠죠. 맞아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세 번째 게 수요 증가, 하나는 공급 감소라서요.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2개가 되고요. 답은 몇 번? 3번에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요거 쉬운 문제였는데 개수와 답의 번호를 착각하시지 않도록 늘 말씀을 드렸던 문제입니다. 10번의 답은 3번 2개였습니다. 11번입니다. 자, 이제 전형적인 계산 문제가 나왔어요. A지역 오피스텔 시장에서 수요 함수는 QD는 900-P, 공급 함수는 100 플러스 4분의 1P다 라고 나왔어요. 맞죠? 1P이고 수요 함수가 얼마? 1500 마이너스 2분의 3P라면 그쵸?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공급 함수는 몇 개? 공급 함수는 1개. 맞죠? 1개죠. 수요 함수 몇 개? 2개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균형이라는 말이 보이고 밑에 숫자 나왔으니까는 무슨 문제예요?
균형 계산 문제죠. QS와 QD를 각게 놓고 푸세요 라는 건데, 공급함수 몇 개? 1개. 수요함수 몇 개? 2개. 수요함수가 바뀜으로 인해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풀어주세요 라는 이야기였죠. 자, 그럼 문제 한번 보시죠. 자, 공급함수 몇 개? 1개. 공급함수는 얼마예요? QS는 100 플러스 P다 라는 거죠. 100 플러스 4분의 1P, 죄송합니다. 4분의 1P예요. 100 플러스 4분의 1P다 라는 거죠. 맞아요? 두 번째, 수요함수예요. 수요함수예요. 수요함수 함수 Q D1은 얼마가 돼요? QD1은 900 마이너스 P가 되죠. 맞죠? 900 마이너스 P가 되고, 자, 그럼 변하는 거죠? 수요함수 QD2는 얼마죠? 1500 마이너스 2분의 3P가 됩니다. 자, 문제는 쉬웠는데 자꾸 분수 형태로 문제를 주니까 좀 까다로웠어요. 맞아요? 그럼 바꿔볼게요. 4분의 1을 얼마로 바꿀 수가 있죠? 0.25P로 바꿀 수 있나요? 네. 2분의 3은 얼마? 1.5P로 바꿀 수가 있겠죠. 이렇게 바꾸시고 문제 푸시면 조금 더 쉬웠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래서 QS는 얼마? 100 플러스 0.25P는 900 마이너스 P가 된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맞아요? 900 마이너스 P가 된다 라고 하시고, 요거 넘어오면 얼마 되죠? 1.25P는 얼마가 돼요? 800 되겠죠. P값은 800 나누기 1.25 800 나누기 1.25 하니까 얼마 나오죠? 640 나오네요. P값은 얼마? 640 나오네요. Q값은 640원 하니까 얼마? 260 나오네요. 그쵸? 여기 640원 나오니까 Q1 값은 얼마? 260 나옵니다. 됐죠?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똑같죠? 공급함수는 100 플러스 0.25P는 똑같은데 뭐가 바뀌었다? 수요함수가 D로 바뀌었다. 1500 마이너스 1.5P로 바뀌었다 라고 하면 되겠죠. 요거 넘어가니까 1.75P가 되겠죠. 넘어가니까 1400이 될 거고요. 그래서 1400 나누기 1.75 하니까 얼마 나오죠? P값은 800 나옵니다. 숫자를 예쁘게 주지 않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P값 800 집어넣으니까 Q값 얼마? 300 되겠네요. 여기 P값 800 집어넣으니까. 됐죠? 800 집어넣으니까 1200 빼시면 되겠죠. 그래서 P는 얼마? P는 160 상승. Q는 얼마? Q는 40 증가.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P값은 얼마? 160 상승. Q값은 얼마? 40 증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2번이었습니다. 됐죠? 이 문제 푸시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을 겁니다. 11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저량의 경제 변수에 속하는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저량 나왔죠? 제, 자, 가, 보, 통, 단, 인. 반가웠습니다. 제, 고. 답은 몇 번? 1번이었죠. 소득, 연봉, 거래량도, 기간, 수입도, 연봉. 이거는 신규 주택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량으로 체크해 주셔야 되겠죠. 재고 주택이었으면 고려해야 될 문제였습니다. 저량의 변수에 속하는 것은 제자가 보통 단인 했죠. 이거 기억나시면 1번 찍고 바로 넘어가셨어야 될 문제였습니다. 12번 문제, 이런 문제 되게 쉬웠다고요. 아시겠죠? 13번 문제도 쉽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도시환경주거 정비법의 정비사업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우리 세 가지가 있었죠. 처음에 뭐? 주거환경 정비사업,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요거 세 개 있었죠. 그 특징이 뭐였죠?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극히 열악하고 과도하게 밀집한 곳에서 무엇이 단독이나 다대주택이다. 무엇이다? 주거환경 정비사업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재개발은 그냥 열악, 그냥 밀집 됐죠. 재건축은 정비 기반시설은 양호했어요.
맞죠? 이렇게 구분해 주셨으면 됩니다. 12번과 13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숨을 틀 수가 있으셨을 겁니다. 아시겠죠? 숨 트는데 좀 오래 걸렸어요. 자, 그래서 13번의 답은 5번이었습니다. 14번입니다.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나왔습니다. 계산 문제가, 학자 계산 문제가 나온다면 이 문제가 가장 쉬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작은 상권으로부터 구해주시면 되겠죠. A 도시 인구 얼마? 84만 명. B 도시 인구 얼마? 21만 명. 이렇게 있었는데 경계점 구하세요. 그 뜻이었죠. 어디로부터? A로부터. 어려울 필요 없죠? A로부터의 경계점. 전체 거리가 얼마인데? 45km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됐어요? 자,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우리 작은 상권으로부터의 거리 구하는 게 더 쉽다고 말씀드렸죠? 작은 상권이 무슨 상권? B상권. B상권으로부터의 경계점 혹은 분기점이었습니다. 됐죠? 어떻게 했죠? 1 플러스 루트 작은 상권에 몇 명? 21만 명. 큰 상권 몇 명? 84만 명. 4배 나왔으니까 딱 보여야 되겠지. 위에 몇 킬로? 45km. 됐죠? 하니까 얼마 나오죠? 1 플러스 요거 약분되죠. 얼마로? 4로. 루트 4 분의 몇 킬로? 45km 됩니다. 그럼 요거 총구하면 3분의 45가 되는 거니까 요거 얼마? 15km가 되겠죠. 요거는 A로부터예요? B로부터예요? B로부터죠. 그래서 뭐다? 작은 상권이 그래 몇 킬로? 15km가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B로부터의 상권의 경계점 거리 몇 킬로? 15km. 전체 거리가 몇 킬로인데? 45km라고 나왔으니까 A로부터는 몇 킬로? A로부터는 30km입니다. 라고 풀어주셨으면 쉬웠겠죠. 답 1번 체크하신 분들은 정말 조심하셨어야 되는 문제였었습니다. 14번의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15번입니다. 입지 및 도시공간 구조이론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사실 작년에도 우리 크리스탈러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디테일하게 나와서 좀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똑같은 문제에서. 그런데 역시 그랬네요. 다음 몇 번이에요? 2번이었죠. 크리스탈러의 중심선 크게 맞는데 동심원 이론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벌집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무엇이다? 중심지 형성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설명은 들은 적이 잘 없으셨을 테지만 어쨌든 동심원 이론과는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요거 보세요.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그쵸? 동심원 이론은 충전초 고통이었는데 우리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을 발전시켜서 무엇을 따라서? 교통축을 따라서. 맞죠? 핵 몇 개? 1개. 그쵸? 동심원 구조를 기본으로 무엇을 따라서? 주요 교통을 따라서 주요 교통 도로를 따라서 무엇이 고급 주택 지역이 입지한다. 그래서 뭐다? 부채꼴 모양으로 성장한다. 선형 이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을 다시 개발해서 만든 게 뭐다?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었다라는 얘기고요. 해리스와 울만이죠. 다핵 도시 이론이겠네요. 뭐가 보여요? 다핵심 구조. 됐죠? 베버 나왔죠. 최소 비용 이론이죠. 원료지향, 시장지향. 제가 요거 시멘트랑 코카콜라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다? 원료지수의 개념을 사용한다라는 거고요. 허프의 공간 마찰 계수 나왔습니다. 맞죠? 허프는 확률 모형이기 때문에 단순히 거리에만 영향을 받지 않고 무엇을 통한 비거리적 요인인 효용까지 고민한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마찰 계수가 필요하다. 도로 환경, 지형, 지행수단. 이거 말씀드렸죠, 제가. 수업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거 비행기 타면 가지만 걸어가라 그러면 안 간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15번이 답은 몇 번? 2번이었습니다. 동심원 이론과 관련이 없습니다. 16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 가장 큰 포인트는 한계곡선의 기울기, 높은 지대를 지불하는 농업적 토지 이용이라고 나왔죠. 혹시나 알론소의 입찰 지대 곡선이 보였다면 혼란스러울 수 있으셨겠지만 우리는 무엇이 보였다? TNN이 보였다. 다음 몇 번?
3번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봐봐. 한계지대 곡선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는 농업적 토지이용 나오잖아요. 그럼 뭐다? 알론소도 오케이. 누구까지 오케이? Tnen까지 오케이. 농업적 토지이용은 누구다? Tnen의 위치 지대설이다. 교통비, 수송비, 운송비를 강조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6번에 답은 몇 번? 3번이었습니다. 17번으로 넘어오시죠. 정보의 현재 가치 문제 나왔습니다. 제가 요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정말 가장 쉽게 누구보다 빠르고 쉽고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풀었던 문제죠. 저와 함께 정보의 현재 가치 풀어보시죠. 정보의 무슨 가치? 현재 가치 뭐한다? 큰돈 얼마? 14억 3천만원. 큰돈에서 뭐 빼고 작은 돈 뺀다? 8억 8천만원 뺐죠? 곱하기 될 확률 안 될 확률 안 될 확률 개발될 가능성 60% 안 될 가능성 몇 프로? 40%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1 플러스 R에 기간 나눠라 1점 할인율 얼마? 10% 기간 얼마?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봅시다. 14억 3천만원 빼기 8억 8천만원은 하니까는 5억 5천만원 나오네요. 곱하기 몇 프로? 40% 나누기 1.1은 하니까 얼마 나와요? 요거 한 번에 2억 나오네요. 다음 몇 번? 3번. 됐어요? 우리 요거 뭐다? 정보 현재 가치는 큰 돈에서 작은 돈 빼고 안 될 확률 곱해서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눠주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거 누구보다 어떤 교수님보다 가장 쉽고 편하고 빠르고 재밌게 풀 수 있다고 자부한다고까지 말씀을 드렸던 문제입니다. 정보의 현재 가치 큰 돈에서 작은 돈 빼고 안 될 확률 곱하고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눠주어라. 다음 몇 번? 3번. 아주 손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18번입니다. 자,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공법 문제입니다. 근데 학개론에 간헐적으로 등장하기도 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밑에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고 그 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어요.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의 일부 맞아요. 원래 전부로 나왔는데 근데 쭉 읽어보시면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말한다라는 거죠. 아니죠. 뭐다? 도시군 관리계획 안에 지구단위 계획이 있었다. 다음 몇 번? 1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했어요. 지역지구제 외환이 라고 물어봤었을 때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TDR 우리나라에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말씀드렸어요. 공시제도는 무엇을? 표준지에 대해서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 그래서 요거 제곱미터당 원 써드렸죠.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사항에 뭐다? 단위 면적당 가격. 그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토지 비축제는 정부가 토지를 매입한 후 가지고 있다가 적절한 때에 팔거나 공공용으로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답은 되게 쉬웠어요. 18번이 다음 몇 번? 1번이었습니다. 19번입니다. 자,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와 정의에 대한 거였어요.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우리 알고 계시죠? 8개 영, 국, 행, 통, 장, 분, 기 요거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국은 2개가 필요했죠. 무엇이? 누가 들어올지랑 기간이 필요했고요. 행복과 통합공공임대는 누가가 중요했고요. 장기전세는 전세, 분양전환은 재정지원 받지 않는다. 기존주택 매입, 기존주택 전세였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통합공공임대주택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자금을 지원 받습니다. 맞죠? 영구임대에 계시는 최저. 두 번째, 국민임대에게는 저소득. 행복에 있는 젊은 층, 그리고 몸이 불편하시거나 국가유공자 혹은 사회 취약계층 등 모든 이가 다 들어올 수 있는 게 뭐라고요? 통합 공공임대주택이라고요. 됐죠? 행복주택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젊은 층 됐고요. 대학생까지. 장기전세는 지급받습니다. 뭐다? 전세계약 방식 체크. 분양전환은 뭐가 없다? 자금 지원, 재정 지원 있다 없다? 재정 지원을 빼시고 지문을 쓰시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뭐다? 옳은 것은 몇 개? 모두 다 맞는 지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이었습니다. 답은 몇 개? 5번. 그쵸? 모두 다 옳은 지문 4개. 다음 몇 번? 5번이었습니다. 아시겠죠? 19번의 답은 5번 4개였습니다. 자, 20번입니다. 금융규제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네요. 우리 정책 규제 나오면 세 가지죠. 이용규제, 직접 개입, 간접 개입. 말씀드렸죠? 이용규제 세 가지, 직접 개입은 됐고요. 간접 개입에 뭐가 있었죠? 조, 세, 금, 융, 행정,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쵸? 행정,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여기서 고르래요. 금융규제. 뭐 DSR 강화. 답은 5번. 됐죠? DS 강화. 요즘에 그 스트레스 DSR이라고 쓰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스트레스 DSR 이렇게 쓰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20번에 몇 번? DSR 강화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21번입니다. 주택법령상 주택의 유형에 대한 설명은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자, 잠깐만.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책론에서 나왔던 세 가지였죠.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그리고 뭐다? 준주택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잠깐 볼게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어디에? 도시지역에 건설하여라. 도시형 생활주택은 몇 세대? 제가 알고 했죠? 스파르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로 구성된다라는 거고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요, 토지 소유권은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뭐다?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분양받은 자가 가진다. 그러니까 토지만 임대하고 분양받은 주택에 산다 그 뜻입니다. 되게 실무적인 내용을 넣어놨네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고 나왔죠? 맞아요? 큰 거 쪼개서 일부로 생활은 가능하지만 뭔 할 수 없다. 구분 소유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요즘에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큰 집이 필요하지가 않고 세대를 어떻게 한다? 구분형으로 쪼개서 살되 생활은 가능하지만 구분 소유는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기억하셨어야 됩니다. 문제 좀 까다로웠고요. 혹시나 기억하셨던 분들은 답은 4번 체크해 주셨으면 됩니다. 구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장소명 주택은 요건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내구성 갖추고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용이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21번이 다음 몇 번? 4번이었습니다. 22번입니다.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자, 양도소득세 중과죠. 너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 많이 내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매도인, 그쵸? 보유자는 팔아요 안 팔아요? 매각을 늦추게 하는 동결 효과죠. 얼어붙는 거죠. 판다 안 판다? 내 거 안 판다 라는 겁니다. 요거 조심하셨어야 됐고요. 답은 니은이었습니다. 과세 기준이 몇 월? 6월 1일. 요거 제가 문제 하나 했었는데 그렇죠? 말씀드립니다. 취득과 상속세는 취득 단계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자, 취득세는 지방세가 맞죠. 상속세마다 국세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취득할 때에 나라에다 내는 세금 세 가지 뭐였죠? 인, 상, 증, 상이었습니다. 틀렸죠?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처분 단계에서 부과하는 국세이다 라고 나왔죠. 양도소득세는 처분 단계에 내는 국세가 맞지만 인, 상, 증은 어디에 낸다고? 국세에 내는 건 맞지만 뭐 할 때? 취득할 때 내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몇 번? 1번. 니은 한 개만 맞는 지문이었습니다. 제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6월 1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23번입니다. 다음은 A 부동산의 1년간 운영수지이다. 총 투자액은 얼마? 6억이다. 40%를 은행에서 대출받았다. 얼마짜리? 6억짜리. 맞죠? 내 돈 얼마? 60%. 맞죠? 66에 3억 6천이고요. 40% 얼마? 남돈 얼마? 2억 4천.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얼마짜리 부동산? 6억짜리 부동산. 얼마 대출받았다? 40% 대출받았다 라고 찍으시면 됩니다. 요거 하시고 푸시면 됩니다. 자, 순소득 승수 앞에 자르고 세대현금 흐름 승수 앞에 잘라주시면 되겠어요. 혹시 저한테 배우셨던 분들은 가공기 유형순 부양세 쓰셨어요?
그거 쓰시면 한 번에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자, 보세요. 자,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 세 전까지만 쓸게요. 다 써줄게요. 세 후까지. 공실 빼고 기타 소득 더해요. 유수 나오죠? 영업, 경비를 뺍니다. 순영업 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 빼고요. 영업 소득세 빼니까 세후 나옵니다. 우리 뭐 물어봤어요? 순, 소득, 승수 물어봤죠. 저한테 배우셨던 분들은 승수 앞에 자르고 분모에 뭐? 순, 영업 소득. 위에 뭐? 총, 투자액 올라가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리고 밑에 내려서 세전 승수니까는 세전 앞에 자르고 뭐 분해? 세전 수지 승수분해 뭐다? 이제는 지분 투자액이 되겠죠. 됐어요? 자, 이제 있는 내용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쓸게요. 자, 간운 청소도 얼마 나왔죠? 7천만원 나왔네요. 공실 얼마? 공실 500만원. 기타 소득 있나요? 오랜만에 기타 소득 보이네요. 기타 소득 100만원 해주시면은 얼마가 돼요? 이거 6,600만원이 되네요. 됐어요? 자, 순소득 승수. 순소득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뭐다? 영업경비 구분할 줄 아니? 라고 물어본 문제였죠. 자, 영업경비 한번 볼게요. 영업경비 한번 뽑으러 가봅시다. 자, 영업경비. 자, 위에가 됐고 부채 서비스액 맞아요? 아니죠. 영업소득세는요? 아니에요. 밑에 있잖아. 그쵸? 세전에서 영소 빼는 거잖아요. 수선 유지비 오케이. 유수선 관리비 감사합니다. 용역비 감사. 재산세 직원 인건비죠? 포함합니다. 그러면은 요거 4가지 항목 더 포함하니까 영업경비 얼마? 600만원 나오겠네요. 되셨죠? 얼마? 600만원. 유지수선 관리비, 재산세, 화재, 보험료 등등등. 그래서 영업경비 얼마? 600만원을 뺍니다. 숫자 예쁘게 나오겠습니다. 순영업소득 얼마? 6천만원. 됐죠? 그러면은 그대로 넣을게요. 순소득 얼마? 6천만원 나왔어요. 부동산 얼마짜리라고? 6억짜리라고. 6억짜리. 그쵸? 6억짜리. 총 투자액이 얼마? 6억이었으니까는 순소득은 10 나오겠네요. 여기는 10.0이라고 표현해 주셨네요. 시험에서는. 자, 부채 서비스 나왔죠? 얼마? 1,500만원 빼니까는 세전 얼마? 4,500만원 나오게 됩니다. 됐죠? 영업소득세 얼마 나왔죠? 500만원 나왔죠?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후는 4천만원 되겠고요. 그냥 써드리는 겁니다. 세전이니까는 얼마? 4,500만원 나왔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승부의 갈림길이 하나 나오죠? 지분 투자액을 골라라 라는 얘기예요. 지분은 내 돈이에요? 남 돈이에요? 내 돈이죠. 내 돈 그래서 얼마 들어갔는데? 내 돈 얼마 들어갔는데? 내 돈 얼마 들어갔어요? 3억 6천. 지분 투자액이 뭐라고? 내 돈 투자액. 얼마? 3억 6천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얼마? 3억 6천이다. 야, 내 돈 골라. 3억 6천만 원이다.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3억 6천만 원 나누기 나누기 얼마? 4,500만 원이다. 해주시니까 얼마 나요? 8 나옵니다. 8. 되셨나요? 8. 여기서는 또 점 0을 썼네요. 그래서 순소 승수는 10, 세전 승수는 8 이렇게 구분해서 문제 풀어주셨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23번의 답은 몇 번이다? 10과 8. 답은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 문제입니다. 자, 요 문제가 여러분들 처음에 보기에는 되게 까다로워 보였을 수도 있었던 문제입니다. 다음 시장 전망에 대한 투자 수익률을 합리적으로 예상한 결과이다.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답은 되게 쉬운 곳이었습니다. 자, 자산 A, B, C, D가 있죠. 맞아요? 그럼 보세요. 자산 A와 B는 평균이 같네요. 맞죠? 자산 C와 D도 평균이 같네요. 맞죠? 기대값이 같죠? 지금 보시면 표준 편차. 요게 뭐죠? 분산. 제곱하면 분산이 되겠고, 혹은 요거를 위험이라고도 쓰죠. 그럼 지금 위험은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같은 게 있죠. 무엇과? B와 D가 같죠. 맞아요? B와 D가 위험이 같아요. 근데 지문 잠깐만 보세요. 지문 잠깐만 보세요.
자, 보시면 동일한 투자 위험을 가진다 라고 나왔어요. 동일한 투자 위험을 가지는 것은 B와 D지 C와 D가 아니에요. 답은 몇 번? 3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맞죠? A와 B는 동일한 수익률을 가진다. 몇 프로? 4%. 낙관적 시장에서는 D의 수익률이 가장 높다. 14%니까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따르면 C는 A보다 선호된다. C는 뭐보다? A보다 선호된다. 왜? 기대값은 높고 편차는 낮으니까요. 기대값은 높고 뭐다? 편차는 낮으니까 당연히 맞죠? 각 투자 비중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건데 2, 3번 답은 3번을 일단 표현하겠는데 요거 5번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수익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위험은 가중평균하여 고려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익은 달라질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근데 위험은요.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4번 혹시나 여러분들이 또 희망을 좀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거는요. 5번 지문이 좀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24번, 3번 찍으신 분들은 무조건 맞는 거 맞고요. 혹시나 5번을 체크하셨다면 한번 저희가 혹시 이의신청이 될 수 있을 만한 요지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가지고 이의신청까지 준비해서 자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3번 답은 3번이었으나 5번에 대한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까지만 잠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3번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25번입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자,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이 나왔어요. 우리 뭐 불러야 되죠? 손익아요. 손익아 할인현금 수지법의 순내지. 그쵸? 순내지 물어본 거죠. 순회가치법과 내부순위법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한 것이다. 수익성 지수법도 마찬가지. 연평균 수년가법, 현가 회수기간법까지 총 5가지가 화폐 시간가치를 반영한 것이다 라는 거고요. 복수일 때는 금액 차이가 있을 때는 무엇과 수년가와 내부순위율이 서로 다르다. 하나의 투자에 있어서 지수가 1보다 크다. 하나에 반드시 하나여야 돼요. 무엇이? 수년가가 0보다 크면 지수가 1보다 크다. 하나의 투자 아닐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투자 자산의 현금흐름에 따라서 보다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할 수가 있고요. 내부 수익률법에서 재투자율로 뭐 쓴다고요? 내부 수익률 쓴다 해주셔야 되겠죠. 우리 수년가와 수익성 지수에서는 뭐 쓰고 요구를 쓰지만 내부 수익률법에서 뭐 쓴다고요? 내부 수익률법으로 쓴다고요. 말씀드렸죠. 25번 몇 번? 5번 체크해 주셨으면 됩니다. 쉬웠던 문제였고요. 자, 26번 문제입니다. 토지세를 제외한 모든 조세를 없애고 정부의 재정은 토지 단일세를 주장한 학자였습니다. 요거 공짜로 먹는 문제였죠. 다음 몇 번? 헨리 조지 4번이었죠. 제가 요거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서 나왔던 주장이었습니다 라는 말씀드렸죠. 레쉬 나왔으니까는 최대 수요 이론, 레일리는 소매 인력 법칙, 알론소는 입찰지대, 버제스는 동심원 이론이었던 거죠. 헨리 조지 토지 단일세, 진보와 빈곤이라는 되게 유명한 책입니다. 거기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제가 딱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었습니다. 26번의 답은 4번이었고요. 27번입니다. 자본 환원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자, 자본 환원율, 환원이율, 종합자본 환원율이라고 나왔죠. 순영업소 나누기 뭐다? 부동산의 가격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죠? 균형을 이루더라도 환원율이 다를 수 있다. 오케이. 자본 환원율은 자본의 기회비용을 반영하며 금리가 올라갈 경우 환원율도 뭐다?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라고 하셔야 되겠죠. 우리 요거 굉장히 자주 했던 지문이었습니다. 기출 지문과 관련성도 굉장히 깊고요. 제가 이거 분명히 말씀드렸죠. 금리가 올라가면 자본 환원율도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험이 증가하면 환원율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거고요. 그쵸? 요거 수익률 측면에서 보는 거니까요. 부동산 시장을 활용하는데 분석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27번에다 몇 번? 3번이었습니다. 자, 28번 문제입니다. 자, 요거 하나만 별표 한번 해주세요. 이게 비율 임대차 문제이긴 한데
출제위원님들 이렇게 어렵게 내셔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어려웠던 문제가 맞습니다. 분명히 어려웠습니다. 왜 그러냐? 자, 문제가 처음에 쉬워 보였어요. 쉬워 보였는데, 자, 손익분기점 매출 이하이면 기본 임대료만 주고 자르시고요. 초과이면 초과 매출에 대해 일정 임대료율을 주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따라서 임대료 합계를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맞죠? 자, 요 문제 천천히 좀 볼게요. 저와 함께. 자, 임대 면적은 얼마예요? 300이에요. 매월 얼마? 제곱미터당 5만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본 임대료가 월 임대료죠. 월 임대료 얼마? 300 곱하기 5만원이니까 300 제곱 미터 곱하기 얼마? 5만원이니까 기본 임대료 얼마? 1,500만원이겠네요. 매월. 그쵸? 매월. 맞아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얼마다? 3,500만원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오케이. 그러면 손익분기점 초과면 초과요율에 따른 임대료를 내면 되고요. 이하면 낸다? 안 낸다. 뭐만 낸다? 기본 임대료만 낸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럼 볼게요. 자, 월별 면적당 예상 매출액이 나왔어요. 1월부터 6월까지예요. 우리 전반기, 상반기라고 얘기하죠. 상반기에는 제곱미터당 10만원 벌었어요. 10만원 곱하기 얼마? 300이에요. 그럼 매출이 얼마 나왔어요? 3천만원인 거예요. 월 매출액 얼마? 3천만원. 맞죠? 두 번째, 7월부터 12월까지 이제 하반기예요. 하반기는 얼마? 19만원 곱하기 300이에요. 맞죠? 요거가 얼마? 5,700만원 나오네요. 매월. 그쵸? 그럼 잘 보세요. 지금 보시면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얼마? 3,500이니까는 우리 상반기에는 매출액이 얼마? 3천만원이니까는 뭐만 있고 기본 임대료는 있는데 추가 임대료는 있다 없다? 추가 임대료는 없다라는 거죠.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근데 7월부터 12월까지예요. 얘는 뭐다? 기본 임대료 있다 없다? 있고요. 추가 임대료도 있다 없다? 추가 임대료가 있어요. 왜요? 3,500만원을 넘었잖아. 맞죠? 여기까지 정리하고 가셔야 문제가 좀 편해요. 그래서 사실은 문제를 푸시면 안 되는 문제에 속했던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이쪽으로 넘어가 보세요. 자, 그럼 볼게요.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는 뭐만? 기본 임대료만 낸다라는 거예요. 기본 임대료 얼마? 1,500만원. 월이죠. 맞아요? 근데 요거 지금 연 합계를 구하라고 얘기했으니까 몇 개월? 6개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얼마 나와요? 임대료 얼마? 9천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낸 총 임대료가 얼마라고요? 9천만원이라고요. 근데 하반기에는 문제가 좀 달라집니다. 7에서 12월이에요. 자, 기본 임대료가 얼마다? 1,500만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뭐까지 있다고요? 추가 임대료까지 있다고요. 맞죠? 추가 임대료까지 있다고요. 그러면 7월부터 12월까지 총 매출이 얼마인데? 5,700만원이었죠. 얘는 얼마? 3천만원이었죠. 그래서 손익분기점 매출이 얼마였다? 3,500만원이었으니까는 얘는 추가 임대료 있다 없다? 없었는데 얘는 추가 임대료가 생긴다고요. 얼만큼요? 5,700만원 빼기 3,500만원. 그러니까 얼마 나온다? 초과 매출액. 초과 매출액. 초과 매출액 얼마? 2,200만원 나온다고요. 맞죠? 그러면 초과 매출액이 2,200만원이고 초과 매출액에 대한 임대료율, 추가 임대료율 얼마 된다? 곱하기 10% 하니까 얼마? 220만원이 되겠죠. 됐어요? 22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1,720만원 곱하기 6 하니까는 얼마 나온다? 요거 두 개 더하죠. 요거 두 개 더해서 얼마? 요거 두 개. 1,720만원. 그쵸? 1,720만원
20만 원. 월. 곱하기 얼마? 6개월. 하니까 얼마 나오죠, 이거? 1억 0,320만 원 나온다라는 거죠. 됐어요? 이해되셨나요? 문제 까다로웠어요. 사실은 문제가 좀 지저분하기도 했습니다. 이걸 굳이 이렇게 나눠가지고 문제를 풀게 만들었다니 그건 좀 억울합니다. 그래서 얼마? 9천만 원 더하기 얼마? 1억 0,320만 원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두 개 더 주시면 되겠죠. 그럼 1억 9,320만 원이 얼마? 연 임대료가 되는 겁니다. 문제 까다로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2번이었습니다. 답은 몇 번? 답은 2번. 1억 9,300만 원. 그쵸? 상반기에 9천만 원 더하기 하반기 1억 0,320만 원. 됐죠? 두 개 더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초과 매출에 대한 추가 임대료가 없고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는 얼마? 매월 220만 원씩 더 내야 됐다. 그게 6개월 되니까는 1,320만 원이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두 개 더 값이 얼마? 1억 9,320만 원이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극악의 난이도 문제였었습니다. 28번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현재 얼마가 있다고요? 5천만 원의 기존이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동일한 은행에서 동일한 주택을 담보로 추가 대출 받으려고 한다. 승인기준 같습니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담보가치 얼마? 5억. 무엇과 비교? LTV와 비교. 3억 5천만 원까지 빌릴 수가 있겠죠. 됐죠? 두 번째. 자, 6천만 원이에요. 몇 프로? 60%. 그럼 얼마? 원리금 상환이 3,600만 원이죠. 뭐로 나온다? 저당 상수로 나온다. 얼마? 3억 6천만 원입니다. 두 개 비교했을 때 작은 값이 무엇이에요? 작은 값은 3억 5천. 맞죠? 3억 5천에다가 얼마 빌렸다? 5천 빌렸어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LTV와 DTV를 비교했을 때 뭐가 작은 값? 3억 5천이 작은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3억 5천만 원 빼기 얼마? 5천만 원 해주면 되겠죠. 기존 빌린 거 얼마? 3억이 나오겠네요. 됐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몇 번? 3번이었습니다. 됐죠? 아주 쉬운 문제였었어요. 역시나 30번입니다. 관리 방식을 분류할 때 다음에 모두 해당한다. 대형 건물 용역비 부담, 체계적 관리. 내가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죠? 위탁 관리. 됐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맡기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0번 답은 2번이었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였었고요. 자, 고정금리 대출 방식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왔어요. 자, 우리 봐봐. 만기 일시 상환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만기 일시 방식은 우리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한 번에 뭐 낸다고요? 원금 갚는다고요. 그래서 차입자가 기간 동안 뭐다? 원금이 아니라 뭐다? 이자만 상환하기 때문에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됐죠? 체증식 상환 방식은 초기에는 적게 하고 경과할수록 늘려간다. 오케이, 맞는 지문이고요. 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대출이나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대출에서 봐봐. 거치 기간이 있을 경우 맞죠? 거치 기간이 있으면 뭐다? 이자를 많이 내게 되겠죠. 맞아요? 거치 기간은 뭐다? 이자 총액이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원리금 지급액도 증가하게 된다. 당연한 소리 맞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는 얘기예요. 거치 기간이라는 것은 이자만 내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자 지급 총액이 늘어난다. 기간이 늘어나니까요. 대출채권의 가중평균 상환기간, 상환기간이 가장 긴 게 누구? 원금 균등에 비해서 무엇이? 원리금이 더 길다. 맞죠? 그래서 리을도 맞는 지문. 그래서 원금 균등 요거, 원리금 균등 요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초기부터 말기까지. 초기부터 말기까지. 누가 더 길다? 원리금이 더 길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죠? 31번의 답은 니은, 디귿, 리을 해가지고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4번이었습니다. 됐죠? 자, 32번입니다. 자, 요 문제 하나 체크해 주세요. 요 문제 하나 체크해 주세요.
해주시면 됩니다. 자, 1번 볼게요. 등기 시점 현재 55세인 자로서 기준 가격이 얼마? 12억 이하죠. 원래 우리 9억에서 15억으로 상정이 됐다가 12억으로 깎인 거예요. 요 개정된 부분이 말씀드렸죠. 자, 답은 몇 번? 답은 2번이었어요. 옳은 거 구하는 거였는데 잘 보세요. 등기 방식은 당연히 맞죠. 담보 제공하고 저당권 설정. 근데 신탁 등기 방식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번에 신설된 거라서 우리 해커스 교재에는 있는데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답은 2번이었고요. 주택 소유자가 생존에 있는 동안만 연금 받을 수 배우자에게는 승계된다. 승계된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승계됩니다. 준주택입니다. 준주택입니다. 주거 목적으로는 가입할 수 있다 하셔야겠죠. 옛날에 오피스텔은 안 된다. 오피스텔 아니라 준주거 목적 오피스텔, 주거 목적 오피스텔은 뭐다?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바꿔줍니다. 양도 압류할 수 없다. 바꿔주면 됩니다. 32번이다. 몇 번? 2번이었습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는 당연히 담보 제공하고 저당권 받는 게 맞는데 무엇이 신탁 등기 방식이 신설돼서 들어왔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32번이다. 몇 번? 2번이었습니다. 됐죠? 33번입니다. 자산운용 전문 인력에 대한 요건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여기 감정평가사에서 나왔던 문제를 그대로 갖고 온 거죠. 우리 공인, 중개사나 감정평가사 몇 년? 5년. 됐죠? 석사 학위 이상 소유자 몇 년? 3년. 이렇게 나왔습니다. 감정평가사가 몇 년? 5년을 종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공중사 5년 맞습니다. 투자회사 근무 리을 석사 학위 이상 소유자로 운영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을 종사한 사람. 석사 하느라고 2년 고생하셨습니다 하면서 기간을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운용 전문인력 몇 번? 니은과 리을이었죠. 답은 3번이었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4번입니다. MB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그럼 봐봐. 우리 MBS에서 종류가 있었죠. MPTS, MPTS, MPB, MPTB, CMO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뭐다? 지분형, 채권형, 혼합형 이렇게 있었는데 TS에는 뭐다? 다 투자자만 나와야 되고 맞죠? 다 투자자만 나와야 되고 BB는 뭐다? 다 발행자만 나와야 됩니다. 맞아요? 그럼 봐봐. 모든 것을 누가? 발행자가 가지고 있죠. 무엇을? 저당권도 발행자, 원리금 수취권도 발행자. 채무불이행 위험과 조기상환 위험을 채무불이행은 뭐다? 저당권 갖고 가니까요. 조기상환 위험은 원리금 수취권 가져가니까요. MBB에서 투자자는 부담한다, 한다. 부담하지 않는다. 맞죠? 답은 몇 번? 5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발행자가 부담한다. 투자자는 부담하지 않는다. 그쵸? 여기 한눈에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게 굉장히 쉬운 거였는데 잘 보였었으면 좋겠습니다. 발행자가 부담한다. 됐죠?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 5번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34번의 답은 몇 번이다? 5번이었습니다. 됐죠? 모기지풀 담보자가 채권이죠. MBB는 채권 성격이 강하고 직접 전달되지 않습니다. 투자에 넣는 거 아닌 거죠. 초과 담보를 제공합니다. TSB의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다. 그쵸? 그래서 뭐다? 이자만 지급받을 분들은 MBB 하세요. 투자자 사세요.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34번 몇 번? 5번이었습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고 했으니까는 MBB에서는 투자자 나오면 된다? 안 된다. 투자자는 부담하지 않는다. 누가 부담하는데? 발행자가 부담한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4번 몇 번? 5번이었습니다. 35번입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은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문제를 보고 조금 여러분들이 갸우뚱 많이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1번이죠. 답은 1번이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기준 시점은 가학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라는 거예요. 됐죠? 이거 기억나셔야 돼요. 다만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가 아니죠. 뭐다?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라고 하셔야 되겠죠. 맞죠? 그 날짜에 뭐다? 가격조사가 가능해야 된다. 요게 들어갔었어야 돼요. 그 날짜 아니고 뭐다?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라고 하셔야 되겠죠. 다음 몇 번? 1번이었어요. 와, 이 질문 처음 해보고 제가 조금 소름이 끼쳤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 틀린 지문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문에서 일부를 삭제시켜버려요. 여러분한테 잘 안 보였을 만하다는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격조사 완료는 맞는데 미리 정했을 때마다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반드시. 왜?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 한 거 맞는데 야 미리 정했어. 그때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격조사가 가능하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은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답은 1번이었고요. 자, 법령의 다른 규정이 있을 때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6조 예외 상황에 해당하는 거죠. 일체로 거래되거나 상호간에 불가분합니다. 일괄 평가할 수가 있고요. 가치를 달리할 때는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일부분에 대해서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보상평가 받는 경우 일부만 평가할 수 있다. 부분 평가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4번은 무슨 평가? 구분 평가. 5번은 뭐다? 부분 평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됐죠? 3번은 일괄 평가였고요. 3번 일괄 평가였고. 써드리죠 뭐. 그래서 뭐다? 요거 3개는 7조. 2번은 6조. 맞죠? 1번은 구조에 대한 추가 부칙사항. 구조 추가사항. 기준점 나왔으니까. 됐죠? 35번에 다음 몇 번? 1번이었습니다. 36번입니다. 다음 자료에서 수익 방식에 의한 대상 부동산의 시상가액 산정 시 환원율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맞죠? 환원율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환원이율 구하는 공식 우리 요거 기억나시죠? 자, 이쪽으로 보세요. 수익가액은 어떻게 구했다? 순영업소 나누기 환원이율로 구했다. 맞죠? 환원이율은 어떻게 구했다? 환원이율은 요거 두 개 바꾸면 되죠. 무엇과 무엇을? 요거 두 개를 뭐다? 순, 영업, 아이고 요거 쓸게요. 위에 쓸게요. 헷갈릴까봐. 순, 영업, 소득을 무엇으로? 수익가액으로 나누시면 되겠죠. 기억나시죠? 요거 두 개 바꿔줄 수 있다고. 그럼 보세요. 요거 구하는 거죠. 순영업소득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수익 방식에 의한 대상 부동산의 시상가액 얼마? 나와 있네요. 수익가액 얼마? 5억. 됐죠? 우린 뭐만 구하면 되는데 순영업소득,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 맞죠? 그럼 봐봐.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 알고 있나요? 또 잡아냈네요. 가능총소득 얼마? 5천만원. 빼기 공실 및 불량부채 10%니까 얼마? 500만원. 맞죠? 몇 프로니까? 10%니까 가능총소득에. 맞죠? 더하기 기타소득 있다 없다? 없다. 뭐 나왔다? 유효 총소득 나왔다. 유효 총소득 얼마? 4,500만원. 빼기 영업 경비 얼마 나왔어요? 가능총수익의 20% 5천만원에 20%니까 얼마? 1,000만원. 됐죠? 20%. 무슨 소득에? 가능 총소득에. 순영업소득 얼마 나왔어요? 3,500만원 나왔어요? 됐어요? 그럼 끝. 순영업소득 얼마? 3,500만원. 맞죠? 3,500만원 나누기 얼마? 5억 해주시면 되겠죠. 3,500만원 나누기 얼마? 5억. 몇 프로 나와요? 0.07. 퍼센트라면 몇 프로? 7%. 요거 나온다고 제가 거듭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문제입니다. 답은 몇 번이었어요? 1번 7%였죠. 됐죠? 순영소득 얼마? 3,500만원. 수익가액 얼마? 5억. 말씀드렸던 문제입니다. 36번의 답은 몇 번이다? 1번이었습니다. 37번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좀 드려야 될 말씀이 생겼습니다. 왜 그러느냐? 거래사례비교법은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계산 문제가 아니라 색칠 공부 문제입니다 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출제위원들이 이 문제에서 사고를 치기 시작합니다. 자,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한 토지의 시상가액이죠. 맞아요? 그럼 잘 보세요. 자, 어려울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뭐다? 거래사례 가격에다가 사시가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다? 거래사례 곱하기, 맞죠? 시점 수정. 잠깐만요.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률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게 어려웠던 거야. 뭐가 어려웠다고? 이게 어려웠던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자, 거래 사례가 지금 얼마? 6억 2,500만 원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대상 토지만 얘기하는 거죠. 토지 여기에다 체크하셔야 된다고요. 여기 별표. 뭐만 따져라? 토지만 따져라. 왜? 토지 물어봤잖아. 그럼 거래사례 얼마? 6.25억이죠. 6억, 6억 2,500만 원 곱하기 몇 프로? 80%. 됐어요? 뭐만? 토지만. 맞죠? 곱하기 대상 토지는 얼마? 일반 주거지역. 맞죠? 몇 프로? 100제곱미터. 면적 따져야 되겠죠? 200분의 100. 맞죠? 대상 면적은 얼마? 위에. 사례 면적은 얼마? 아래에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6억 2,500만 원 곱하기 몇 프로? 80%. 하니까 이거 얼마 나와요? 이거 얼마? 5억 나오네요. 5억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얼마? 2억 5천 나오겠네요. 됐죠? 200분의 100이니까. 그럼 끝난 거예요. 이게 되게 까다롭게 나왔던 파트가 요거였었어요. 그래서 봐봐. 거래 사례에서 처음에 나왔죠? 얼마? 6억 2,500만 원이었어요. 곱하기 토지 몇 프로? 80% 곱하기 면적 얼마? 200분의 100. 여기까지. 원래도 쓸게요. 그러면 좀 밑에 좀 쓸게요. 자, 6억 2,500만 원 곱하기 토지만 몇 프로? 80%. 이게 너무했던 것 같아요. 토지만. 왜? 대상 토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몇 분의 몇? 200분의 100. 그쵸? 요거 면적 비교. 됐죠? 곱하기. 자, 이제 끝났어요. 자, 이제 끝났습니다. 자, 주거지역이에요? 상업지역이에요? 무슨 지역이에요? 3종 일반 주거지역이네요. 요거 체크. 상승이니까 얼마? 1.04. 됐죠? 토지에 비해 우세하다라고 나왔습니다. 얼마? 1.1 해주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없죠? 상업지역 요거 하는 거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3종 일반 주거지역이었습니다. 주거지역 4% 항상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곱하기 얼마? 1.04 곱하기 1.1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맞죠? 아까 했죠? 6억 2,500만 원 곱하기 80% 얼마? 5억. 5억에 2분의 1이니까 얼마? 2억 5천. 2억 5천만 원 곱하기 1.04 곱하기 1.1은 하니까 얼마 나요? 2억 8,600만 원 나옵니다. 2억 8,600만 원 나온다 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래사례 비교법 혹은 공시지가 기준법 문제가 되기 쉽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함정이 어디에 있었다? 함정이 여기에 있었다 라는 겁니다. 너무 큰 함정이었죠. 됐죠? 너무 큰 함정이었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요거 뭐다? 토지에 대한 이야기니까 건물은 안 본다. 아시겠죠?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기호 1, 2로 나오더니만 이번에는 건물과 토지로 나눴네요. 답은 몇 번이다? 2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2억 8,600만 원. 답은 2번이었습니다. 38번 문제입니다. 자, 제조사원가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생뚱맞게 처음 보는 문제일 수 있었을 겁니다. 자, 하나씩 좀 뜯어보죠. 제조사원가란 다시 만드는 거죠. 기준 시점에서 다시 생산하거나 다시 취득하는데 가액이다. 제조사원가 산정 방법은 총량 단위 지수법. 이거 세 개가 있고요. 우리 지수법하고 변동조율법 말씀드렸던 거 있어요. 자, 이거 볼게요. 제조사 원가는 대상 물건을 일반적으로 방법으로 생산하거나 취득하는데 되는 비용으로 하되 제세공과금은 제외한다가 아닙니다. 다음 몇 번? 3번이었습니다. 제세공과금은 포함한다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냥 약간 나왔던 여러분들 좀 당황시키려는 어렵게 내기 위한
일부러 낸 문제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표준적 건설비에는 적정이윤이 포함된다. 맞죠? 직접 건설비, 간접 건설비, 이윤 다 더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직접법과 간접법을 병용할 수도 있습니다. 38번 문제가 함정 문제였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굳이 맞추려고 욕심내지 마시고 뭐다? 내가 배웠던 것들 체크해 주시고 모르겠다 하는 거 찍으셨으면 되는 문제였었습니다. 38번이 몇 번? 3번이었습니다. 39번입니다. 자, 가격 공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고 나왔어요. 자,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 혹은 부가 대상이 아닌 단독주택은 뭐 하지 않을 수 있다?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왜요? 표준주택은 표준주택 가격이 있을 거고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개별주택 할 필요가 없다. 왜? 개별주택 가격을 선정한 이유는 세금 걷기 위함이니까요. 맞죠? 1번, 2번 맞습니다. 2번입니다. 표준은 뭐 한다고요? 개별 산정할 때 기준이 된다고요. 됐죠? 3번. 개별주택이랑 공동주택은 가격정보 제공. 맞죠? 세금, 업무, 관련, 활용 요 두 가지 역할입니다. 됐죠? 개별 나왔어요. 맞죠? 결정 공시일 맞네요. 공식 기준이 아니죠. 공시일 맞아요. 인터넷에 올린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누구한테? 개, 시군구 이런 시군구 해주시면 되겠죠. 됐죠? 자, 시군구청장 나왔어요. 그럼 뒤에 뭐가 보여야 돼요? 공동주택 보이면 안 되겠죠. 답은 몇 번? 5번. 됐죠? 5번. 공동주택은 누구 담당이에요? 국장 담당이에요. 아시겠죠? 시군구청 나왔으니까 뭐다? 뒤에 개별 뭐다? 공동주택, 표준주택은 뭐다? 다 국장이 해야 될 일이다. 표준 붙으면 국장, 공동 붙으면 국장. 왜요? 표준은 당연히 국장, 공동은 비중이 많으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답은 5번 적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40번 문제입니다. 물건별 감정평가 방법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원가법 씁니다. 뭐가 나왔죠? 항, 선, 소, 기계나 기구류를 포함한다. 맞습니까? 맞네요. 됐어요? 기억은 맞는 지문이었습니다. 니은 구분 소유권에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요거 했죠? 대지 사용권을 일괄 평가하는 경우에 뭐다? 거래사례 비교법 맞지요? 거래사례 비교법 1, 산, 과, 자, 동 했던 거 기억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동차는 무슨 법? 거래사례 비교법이 맞죠? 근데 무엇은요 교수님? 선박은 뭐 써야 되는 거예요? 선박은 뭐 쓴다? 원가법 쓴다. 요거 원가법, 자동차는 거래사례 비교법. 요거 맞아요. 효용 가치가 없애는 해체 처분가액 쓴다. 요거 맞는데 앞에 게 틀렸다. 자동차는 거래사례 비교법. 선박은 뭐다? 원가법. 건건 항선소. 맞죠? 선박은 원가법 쓴다. 거래사례 비교법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 리얼입니다. 영업권과 특허권의 주된 평가 방법이라고 나왔어요. 맞죠? 자, 조심하셨어야 돼요. 이거 왜 자꾸 마지막에 여기서 줄바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수익 환원법이에요. 환원법. 맞죠? 수익 분석법이 아니라 뭐다? 수익 환원법.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지문. 맞죠? 그래서 뭐다? 기억과 니은. 답은 몇 번이다?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0번의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35회 기출문제 모두 다 풀어보았습니다. 아까 문제 풀이하면서 앞서 언급드렸던 거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선별하고 검토하여 혹시나 이의신청 여부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자료를 준비해서 한 분이라도 더 합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5회 시험이 모두 다 학개론은 종료가 되었고요. 학개론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역시 좀 어렵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 풀이 하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끝까지 시험 치신 분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합격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푸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공인중개사의 꿈에 그리고 앞날에 무한한 영광이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부동산학교의 송도윤이었습니다. 35회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